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조금 전 오후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지식정보타운 부근의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버스와 트럭이 부딪혀서 발생한 화재가 방음터널로 지금 번진 것 같은데요. 현재 들어온 속보로는 화재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저희가 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눈구름이 지난 지 한참이지만 곳곳으로 불어드는 찬바람에 내린 눈이 녹지 못하고 이렇게 얼어있거나 쌓여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보행길이나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외출하신다면 동장군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따뜻하게 옷차림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과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 지역 한파특보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은 정도입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들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은데요. 현재 서울이 0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체감온도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관령의 체감 기온 현재 영하 12도 안팎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한파에 더해서 중부를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1cm 안팎의 약한 눈 또는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예상되지만 내린 눈과 비가 얼어서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지만 먼지가 쌓이면서 오늘 밤부터 서쪽 지역의 공기질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많아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원 산지 지역 보름 가까이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하기 쉬워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번 주말 낮 기온 4도까지 오르면서 한파의 기세가 일시적으로 조금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더 예쁘게 보이려고 오늘 코트를 입고 나왔는데 멋불이 다 얼어 죽는다는 말이 있죠. 정말 춥습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리 바로 만나보시죠.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 대응에 대해 경로했던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어제 핵을 두려워 말고 확실히 응징하라고 주문했던 윤 대통령, 오늘은 평화를 얻기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육해공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한 합동방공훈련도 5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이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잇따라 살해한 남성의 신상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31살의 이기영입니다. 오늘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었는데 여타 신상공개 사례와 비교해봐도 매우 빠르게 결정됐습니다. 이 남성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 조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짚어봅니다. 이 국내 중국의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식당의 대표가 식당 외부 전광판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반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요. 이 조금 전 열린 회견 자리에서 본인의 실명을 밝히면서 배후 세력에 의해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틀 뒤인 오는 31일 더 자세한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더 알아봅니다. 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과 국방부에 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또한 피격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관계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큐시투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일단 여의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친이계 내정자 아웃, 윤 대통령 또 김기현 의원 만났다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사고당협 지역구 68곳 중에 이 42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이 어제 조강특위에서 목록을 확정해서 비대위에 넘겼고요. 오늘 비대위에서 의결이 되면서 결국 확정이 된 건데요. 이 서울 동대문 을 조직위원장 자리에 누가 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해당 지역 이 친이계라고 불리는 허은하 의원이 내정돼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정말 오랜만에 이 전 대표가 여의도에 왔던 이유도 허 의원의 출판 기념회 때문에 올 만큼 맞아요. 절친한 사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내정자였던 이 허 의원을 탈락시키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해온 친윤 이 김경진 전 의원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 성남 분당의 경우에도 이 원래 친이계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내정돼 있었는데 이 자리는 아예 채우지 않고 공석으로 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내정하고 간 인선 당이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사자인 허은하 의원이 여기에 직접 입장을 냈는데요. 네. 이 친윤 아니면 다 나가라는 거냐고 이제 강한 반발 보였습니다. 먼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반윤은 아닌데 예,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이제 저와 결혼했던 분이 친윤이고 검사 출신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께서 임명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어떤 과거에 그러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3년간 정말 열심히 뛰어왔었는데 도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누군가에게 아양 떨거나 권력에 어떤 아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당이 된다면 희망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까 걱정입니다. 저는 중꺾마입니다. 이 들으신 것처럼 이 친윤인지 검사 출신인지 이 여부만 따진다는 비판입니다. 또 이 친 이준석계로 구분되는 의원이죠. 이 김웅 의원 역시 좀 지원 사격을 나서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 허은하 의원을 내쳤다며 이 정상적인 당대표가 내정한 자리를 이 박수로 내정된 비대위원장이 갈아치운 것이라고 역시 비판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당은 일단 뭐 친이계 속가내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동대문의 경우에는 김경진 전 의원이 고려대를 나왔다, 뭐 동대문 인근에서 나왔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허 의원은 성균관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또 있었고 인지도에서도 김 전 의원이 앞섰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 김석기 사무총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계 좀 습관내기 아니나요? 이준석계 쳐내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김경진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더 인지도가 있다. 또 그분은 또 학교를 서울 고대 나왔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김경진 의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만장일치로 우리 조강특위 의원들이 면접 결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지금 이준석계 속간이기 아니냐라는 주장과 그게 아니라 경쟁력을 포함해서 인지도도 높고 이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 승리한 거다라는 주장이 맞붙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는 쪽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하는 거죠. 사실은 뭐 네. 이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친윤계 인사들의 네. 진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김경진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상임 공보 특보단장을 맡았었고 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 검사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또 특히나 이제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네. 그런 관계니까 그게 극적으로 대비가 되면서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 측면에서 이제 친윤계의 이 대거 약진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게 뭐 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원인으로만 보기는 힘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거기에 작용을 하는 거고 네.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 경험이 굉장히 많고 또 이미 전 의원을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것이 호소력이 있는지 이런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아마 그런 등등도 좀 먹혀들었을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이제 고려대 얘기를 한 건 좀 너무 군색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네. 저도 거기를 나왔지만 이게 네. 동대문과 사실 뭐 특별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 빼고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네. 그것은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런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의
약진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좀 변명을 하다 보니까 좀 논리가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친윤계의 약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보통 이 당협위원장을 정할 때는 사고당협이라고 하죠. 공석인 당협위원장을 지금 채워 넣는 그런 과정도 하긴 합니다만 그거 말고 이수아 기자. 네. 사실 이 상대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어떤 이 지역구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당 당협위원장을 또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지역도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지역이 바로 서울 마포 갑인데요. 네. 지금 최승재 의원 그리고 이 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원했습니다. 이 조강특위는 이 조직위원장을 일단은 선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석으로 둔 이유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뭘까요?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이 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지역구입니다. 18대 의원을 여기서 지냈고요. 지난 총선 때도 여기로 나왔습니다. 네. 이를 두고 이 강수적의 총선 출마를 대비해서 당이 일부러 비워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생각해보면 이달 중순이었죠. 이 대통령실에서 강승규 수석 그리고 이진복 수석에 대해서 뭐 근정훈장 수여를 고려하고 있는데 네. 그 배경에 뭐 강 수석이 곧 나갈 것이다. 대통령실을 있었어요. 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훈장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 정황상 그래서 총선 출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이는데요. 김석기 사무총장 이마저도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아니, 용산의 수석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총선 때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강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디서 오는 사람이라도 다 그 사람으로 충원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모든 얘기들이 결국은 친윤계의 약진, 윤심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로 지금 흐를 수 있는데 근데 이 윤심의 행방, 이수아 기자, 관저에서 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최근 당권을 도전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후보가 아닌가 싶은데 김기현 의원 얘기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또 한 번 부부 동반 식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넷이서만 만난 건 아니고요. 네. 기독교 지도자들과 윤 대통령이 만찬을 갖는 행사 자리였는데 네. 이 자리에 울산 대함교회 장로로 있는 이 김기현 의원 부부도 초청이 된 겁니다. 지난달에도 한번 30일 날 독대한 적이 있거든요. 그로부터 거의 뭐 18일 만에 다시 한번 대통령 사저로 초대를 받은 셈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뭐 윤 대통령이 덕담을 건넸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져서 윤 대통령의 윤심이 사실상 뭐 김 의원에게 실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근데 관저 만찬은 만찬이고 부부 동반인 것도 맞긴 맞는데 좀 형식이 좀 특이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친윤계 4인방 부부 동반으로 관저에 초대를 했을 때는 그렇게만 불렀거든요. 4인방만. 이번에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부르는 가운데 지금 장로라서 같이 참석을 한 이 형식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일단 뭐 장로가 김기현 의원 한 분만 계신 것도 아닐 테고 네. 당에 굉장히 많겠죠. 네. 그러니까 뭐 윤심을 뭐 적극적으로 드러냈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대통령실에 뭐 이제 얘기나 나오는 거는 네. 누구 한 명을 낙점하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네. 조금 더 뭐 이렇게 대통령과 뜻을 맞출 사람을 조금 관망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김기현 의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윤심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아까 전에 그 허은하 의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친윤이라고 적극적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캠프에서도 약간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허은하 의원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걸 알고 네. 원래 김경진 의원한테 다른 자리 제안이 왔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걸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자리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네. 난 동대문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허은하가 좀 약체다라고 보고 이제 파고들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윤이라서 된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허은하 의원이 친이라서 안 됐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고 정미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자막에 친이준석계 나왔는데 네. 굉장히 싫어하실 겁니다.
본인은 친이준석계 그 뒤에 한번 좀 크게 싸운 적이 있긴 했죠. 예, 굉장히 싫어하고 지금 가장 참칭 보수가 아니라 진짜 보수 패널로 방송에서 열심히 정권을 옹호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런 식으로 분류됐는데 근데 좀 더 열심히 너의 진정성을 보여라 이렇게 지금 해서 지금 공석으로 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종합적인 해설을 주셨습니다. 앞에 이 허은하 의원의 경우도 이 김경진 전 의원이 친윤이라기보다는 이 허은하 의원이 약체라고 보고 김경진 전 의원이 그쪽으로 간 거다라는 뭐 이런 말씀도 좀 주시고 했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 당권 경쟁이 지금 윤심을 둘러싸고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수아 기자, 윤심을 강조한 게 뭐 김기현 의원만은 아니에요. 네, 어제 원주에서 꽤 재밌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교육 행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거의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당권 주자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다 왔어요.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이 자리에 왔는데요. 특히 권 의원의 경우에는 강원도가 지역구죠. 그래서 그쵸. 더욱더 힘을 준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본인이 의원들이 모두 주저할 때 제일 먼저 쉬고 있던 윤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 우리 집에서 회의를 해서 캠프가 출범을 했다. 네. 대선 캠프를 다 꾸리고 심부름을 했는데 만약 윤 대통령이 윤 정부가 실패하면은 정치인 권성동도 실패한 인생이다라면서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 이 주자들 이제 모두 총출동했는데요. 네. 이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의원에 이어 나아가 황교안 전 대표까지 일제히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이 대부분이 윤심 마케팅에 이 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살펴보시면 먼저 김기현 의원, 이 지난 대선 기간 중 이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를 화해시키는데 공이 컸었던 것이 본인이다. 이 당이 뭉치는데 김기현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도 좀 살펴보시면요. 안철수 의원은 이제 인수위 시절을 찾았는데요. 이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 인수위를 하며 많은 내용을 깨달았다며 역시나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반면이 윤상현 의원은 이 윤핵관과 비핵관 모두 이렇게 함께 가야 된다.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이 윤심에 기대는 모습을 좀 지적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요. 좀 차별화하려는 모습이죠. 그리고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이 나경원 전 의원도 있었는데요. 역시나 차별화를 하려는 노력들 더러 확인됐었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지금 뭐 김기현 의원이 윤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아까 관망하는 것 같다. 지금 윤심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권성동 의원도 사실상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럼 김장연대와 권성동 의원의 대결이면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대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대결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전체적인 이제 당대표 선거의 판 자체의 흐름을 좀 잡아나가는 단계다. 아직 대결이라고 보기에는 이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는데 이른바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 계속해서 그걸 좀 드라이브를 해나가고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각자의 파일을 키워서 나중에 뭐 한 사람을 몰아주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 부분은 아직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분위기를 좀 지펴야 된다. 불을 지펴야 방이 따뜻해질 때니까 그 이후 부분은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자. 일단은 판을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서로가 이른바 대결적인 국면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김장연대도 나오고 또 서로 약간 대결하는 듯한 그런 것도 나오고 내가 뭐 더 대통령과 직통 라인이 있다. 난 내가 더 화합을 잘한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전당대회 자체에 일단 흥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이걸 지금 단계에서 뭐 김기현 의원이냐 권성동 의원이냐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봐가지고는 이 해결책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조금 그것은 아직 시간도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돼 가는가 이걸 보면서 합종연행이 또 중간에 있을 거고 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이제 이 출마 여부 이런 것도 좀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결이라기보다는 전대 흥행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네요. 네, 국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직접 나선 한동훈 돈봉투 소리까지 그래서 부결입니다. 네,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찬성 101표 대 반대 161표 부결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에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한동훈 장관 표결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가결을 촉구했었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방어권 차원 문제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장 영상 보고 오시죠.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 말씀드리지만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노 의원의 목소리, 자필 메모, 문자뿐 아니라 국정 시스템 이용해서 실제 청탁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 정말 직접 거의 팔을 걷어붙이다시피 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결이 됐거든요. 이수아 기자, 네.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 때문에 부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한 장관이 이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건데요. 지금 원래 당론이 없이 개개인의 자유투표로 가기로 했는데 네. 이런 설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겁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 설명 듣고 오시죠. 한동훈 장관의 오늘 제안 설명에서 오히려 좀 더 부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더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거기에 무슨 진영 논리라든가 이익 계산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의원들 입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네, 야권 평가 좀 더 들어볼까요?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완전히 망신주기였다.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장관이 자신이 있으면은 아예 불구속 기소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경우에는 오늘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수사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한 장관이 연출하는 데 급급했다. 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장관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모든 것을 공표해도 되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관이 직접 나서 피의 사실을 공표해도 되냐 네. 민주당의 지적에 법무부가 오늘 오후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네,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이 장관이 나와서 혐의점에 대해서 또 증거 관계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건 국회법에 나와 있는 이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의무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 사항을 알지 못한 채로 깜깜이 동전 던지기식의 투표를 하는 것도 문제다. 실제 체포가 필요한지 여부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이 당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판단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과연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될까 가결이 될까 좀 그런 부분 전망을 했었는데 부결될 분위기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예상됐었던 것처럼 좀 부결이 되긴 됐는데 또 역대 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김준일 대표님. 예. 한 장관 왜 이렇게 또 자세하게 얘기한 걸까요? 의지를 보여주겠다. 법에 있어서는 범죄 앞에서는 어떤 예외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얼마나 좀 이례적이냐면은 원고지 매수로 보통 얘기를 하면은 네. 보통 그 전에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이 이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설명할 설명할 때. 때는 원고지 2매 정도였거든요. 네. 1.5매에서 2매 안팎이었는데 원고지 10매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 2분 얘기하는 거를 거의 5분 이상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네. 저 노웅래 의원의 지적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신문 과정에서
저 증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방어권을 보장 안 하다가 장관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혀 없었던 증거를 얘기를 이제 당사자가 못 들은 증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정당한 방식이냐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노웅래 의원이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반감이 있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부결 분위기가 먼저 있었잖아요. 한동훈 장관 때문에 부결됐다라고 볼 수는 어렵고 노웅래 의원이 구명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까지 찾아가서 1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 좀 도와주십시오. 네. 손잡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부결표를 던졌어요. 제 삼선 의원 모 의원인데 여당에 네. 그분은 아니 구속을 굳이 해야 되느냐. 본인이 수사 받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구속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조금 이제 좀 이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다. 그만큼 열심히 본인에 대한 구명 활동을 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일단 어쨌거나 이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빈지숙 기자. 네. 그럼 한동훈 장관 이렇게나 지금 뭐 A4 용지 뭐 열매까지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도 부결된 한 장관은 뭐라고 합니까? 네, 한동훈 장관 이번 결정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제 부결 직후에 발언도 직접 듣고 오시죠.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여러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제가 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증거관계라든가 범죄의 경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거 제가 말씀드린 그 발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영장을 청구했던 중앙지검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부결돼서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좀 자세한 체포 이유에 대한 이런 설명을 두고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 전 의원이기도 하죠. 박영선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동훈 장관 내후년에 총선에 나올 것 같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섭 위원님. 네. 총선에 나올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다음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느냐에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네. 선거인 거죠. 지금 현재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번 총선에 이 판도를 뒤집어야 그나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나름 어떤 정치적인 상품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조리 있게 말을 하고 또 어떤 그 스타일 그리고 엄치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상품성이 있는 그러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이 최측근 인물이고 그래서 정치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지 않나 뭐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네. 정의당도 비판에 나섰어요. 네, 일단 국민의힘 반응부터 전해드리면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이 체포 동의안 부결 예행 연습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6명 모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정의당이 이미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도 약간 비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자유투표로 간 것 자체가 비겁하다. 이 방탕 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를 언급을 하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지난 재보궐선거 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죠. 들어보고 오시죠. 불체포 특권은 무슨 주장을 합니까? 의원들의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너무 과하다. 네. 특권 내려놓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렇죠. 저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사실 아니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정치인의 특권 내려놓자고 계속했는데 반대하는 거 아니죠? 당연하죠. 100% 찬성하고요. 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니까요. 저희 100% 찬성할 테니까. 찬성한다. 네. 실제로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평소 지론인데 네. 빈총 겨누는데 방탄이 왜 필요합니까? 네, 이재명 대표 지난 이 재보궐선거 때
나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일 자체가 없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의 특권인 이 불체포 특권 민주당 모두가 100% 지금 만약에 이거를 버린다고 폐지한다고 하면 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수아 기자 지금 근데 체포동의안은 또 부결된 거거든요. 네, 민주당의 설명은 이번 사안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전혀 구속영장 청구할 감이 아닌데 이런 사례를 가지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의 힘이 더욱더 어마어마해지고 통제도 어려워지고 검찰 국가가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노 의원에 대한 비호 차원보다도 민주당 전체가 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뭐 체포동의안은 그럼 부결이 됐는데 그럼 민지숙 기자 노웅래 의원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다시 한번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일사부재리 원칙처럼 한 번 이 표결이 부결된 상태에서 또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를 이어가거나 이 방탄국회라는 비난 여론이 있는 만큼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관심이 쏠렸던 이유가 다음 순번이 이재명 대표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인 건데 이수아 기자. 이재명 대표는 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서면 조사 얘기도 있었는데 서면이 아니라 직접 검찰에 출석을 한다고요. 네, 그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요. 이 대표 어제 오늘 발언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10일에서 12일 나온 거는 그럼 맞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조율 중이신 거는 맞으신 거예요? 네,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발언 들려드렸고요. 뭐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정확히 하고 있진 않지만은 검찰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1월 첫째 주는 좀 출석이 불가능하고 이 둘째 주에는 닷새 모두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소환인을 현재는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로 요청을 해두고 이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 대표 이렇게 검찰에 나가기로 했으면서도 연일 검찰에 대한 비판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시장에서 규탄 연설회를 열고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 이렇게 비판했던 내용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행동 하나하나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다라면서 검찰이 지금 선동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응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지금 검찰을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나름 당당하게 응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지숙 기자 지금 당내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탈당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원래 검찰 소환 갔어야 한 어제 비명계 의원 입에서 처음으로 이 대표에 대한 탈당 가능성이 언급된 건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마저도 탈당 요구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 지지도는 그 국민의힘 지지도한테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쓴다면 그리고 사법부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논쟁이 된다면 그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네, 하지만 김영배 의원은 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뿐이다라며 탈당 요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당내에서 탈당을 요구할 정도의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게 자신들의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지금 좀 생각보다 좀 탈당 얘기가 빨리 거론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거 돌이켜보면은 김혜영 의원이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이거 처음에 났을 때 이미. 근데 그땐 당대표 얘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대표 얘기인데 뭐 탈당이나 당대표나 사실은 당대표에 내려오면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지. 당대표에 내려오면은 뭐 굳이 이재명 대표에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까?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원욱 의원의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결국은 얼마나 검찰이 수사로 이제 범죄 혐의를 소명하느냐 확인해서 그게 이제 조금 리스크가 커지느냐 거긴 것 같아요.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은 다 관망세입니다. 지금 특정히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일단 네. 수사를 보자. 네. 수사를 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내년 중반쯤은 돼야지 조금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좀 관망세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지금 요즘에 계속 하나둘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민지숙 기자. 네. 지금 보면은 이 킴의 3명 중에 한 명인 김만배 씨. 저희도 뭐 방송에서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자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병원에 입원해 있고 뭐 중환자실에 있고 그래서 공판이 연기가 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난 2월에 검찰에 김만배 씨가 했었던 얘기가 또 지금 다시 또 소환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 과거 정영학 회계사에게 자신은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그러니까 김만배 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건데요. 기억나요. 네, 그런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난 2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네. 사실은 이게 다 허언이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사실이 조금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냥 내가 조금 센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게 속칭 뻥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김만배 씨 지난 14일에 자해를 하고 병원 치료를 받은 네. 것으로 알려졌죠. 이후에 이 외상센터에 입원했는데 이 외상센터 입원 기간이 14일이랍니다. 그래서 27일 날 원래는 퇴원을 해서 광명에 있는 한 병원으로 다시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쪽에 언론 기자들이 몰리면서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게 됐는데요. 네. 이 지금 김 씨 측은 폐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좀 언론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퇴원한 날이죠. 27일 밤에 김 씨는 이 자택에서 있던 중에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하지만 이 2시간 뒤쯤에는 또 응급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그럼 응급실에 가고 막 중환자실에 있고 상당히 좀 상태가 위중한 것 같긴 했는데 걸어서 나올 정도면 또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뭐 좀 판단하기는 그런데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예, 또 현재 이제 아내분 얘기가 뭐 폐가 상당히 좀 안 좋다. 네. 2주 정도는 쉬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안 좋으면 뭐 이렇게 못하고 있다. 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상황. 그리고 전에 입원해 있을 때도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저희가 정확하게 현재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당장의 건강 상태보다도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돼야 그다음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검찰도 그런 부분을 좀 따져보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아마 여러모로 뭐 실제로 뭐 피지컬한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사건 전문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사건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범 신상 공개 31세 이기영입니다. 이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이 30대 남성. 오늘 결국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제목에도 소개드렸듯이 31살의 이기영이라는 남성입니다. 네.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어제 저희가 법원 출석해 이 구속 적부 심사를 받는 내용까지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구속이 결정되기가 무섭게 오늘 바로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 오후 1시에 시작됐는데요. 약 1시간 10분가량이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 여타 신상공개 사례와 좀 비교해봐도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쯤으로 바로 공개가 결정이 됐거든요. 네. 다른 사례와 비교해봐도 판단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 빨라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나 빨리 결정이 된 이유 어떻게 보면 뭐 만장일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지금 뭐 저희의 추측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택시기사 말고 전 동거녀도 살해한 걸로 나오면서 관심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범행 뒷얘기들이 또 하나둘 나오는데 이 얘기도 또 보통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이 살해한 이 택시기사 관련해서 이 이기영이라는 남성의 음주운전이 좀 계기가 됐었던 거 저희도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 CCTV가 공개됐습니다. 좀 함께 보실 텐데요. 네. 먼저 이 보이는 저 차량이 이기영이라는 남성의 차량입니다. 이 부딪혀요.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고 있는 저 택시 차량과 이렇게 추돌이 있었던 건데 이후 저렇게 둘이서 잘 안 보시겠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확인해보니 약 15분간 이 대화가 있었고 그 뒤로는 이제 다시 차량을 탑승한 뒤로 같은 방향으로 향한 겁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저 뒤로 방향 그대로 본인의 집으로 유인한 뒤로 그대로 이 살인이 이뤄진 건데 지금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 합의금의 수리비까지 충분히 주겠다 하면서 꿰어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음주운전 네. 하기 전에 이 남성 시신을 발견한 현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후에 술을 마신 채로 이 남성이 운전을 하려 하자 네. 해당 여자친구가 말리는 과정에서 다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집 옷장에서 시신을 찾은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알고 보니 남성의 집에서 이 여성이 이 고양이 사료를 찾는 과정에 네. 이 끈으로 묶여있던 옷장을 열면서 그 안에 있던 시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좀 오싹한 얘기입니다. 이 남성이 살해한 전 동거녀 그리고 고양이 사료를 찾다가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한 현재 여자친구 강재묵 기자. 예. 두 사람의 직업이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앞서 저희 그 MBN 단독 보도로도 좀 확인이 된 내용이었는데 네. 이 살해한 전 연인과 이 현재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 모두 이 직업이 유흥업소에서 좀 근무하시던 분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경찰은 이 남성이 이 유흥업계 종사자들이 이 가족과 잘 연락하지 않는 점, 또 이 현금을 들고 다니는 점 등을 이 특징으로 삼아서 이제 노렸다. 즉 남성이 이 부분을 노리고서는 좀 접근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피해자를 포함해 계획적으로 만남을 지속해 왔는지에 이 포인트를 두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경제력 있는 유흥업 종사자에게 이 남성이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 점쳐지고 있는 건데 이 전문가들 역시 연인 관계가 일반적인 이 신뢰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동거녀를 살해한 지난 8월 이후에 이 남성이 그럼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이게 문제라며 추가 범행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8월 말까지는 그 여성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카드를 제대로 갚지 않으니까 결국은 집이 그 여성 소유니까 가압류가 1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8월 말부터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또 다른 여성을 만나기 전에 그럼 그 사이에는 직장도 없는 사람이 집에서 기껏해야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술 정도를 마시는 그 정도의 외출밖에 없었던 사람이 무엇으로 생존했느냐가 지금 가장 크게 궁금증이 유발되는 부분이고 경찰도 그래서 이 남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타인의 물품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타인의 물품들의 주인을 찾아가지고 계속 연락을 해보는 와중에 있는 것 같아요. 생존 여부를. 네, 지금 알려진 사건만 2건이죠. 이 살인 사건 패턴이 있습니다. 살인을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다음 이 금품을 갈취하는데 이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택시기사도 5일 만에 몇 천만 원의 돈을 빼돌렸는데 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 얼마간 생활한 다음에 돈이 떨어지면 이 추가 범행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지금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살인을 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그 뒤에 금품을 갈취하는 이런 어떤 패턴. 이 패턴이 좀 반복된 게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이게 계획 범죄 스타일이냐 아니면 우발적 범죄 스타일이냐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심리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유영철 사건 옛날에 저 사회부 있을 때 막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유영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획적 범죄였거든요. 여성 혐오 뭐 이런 증세도 있었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 거야. 우발적으로 돈 떨어지면 하고 돈 떨어지면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실종자 신고 중심으로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얼굴이 공개됐으니까 아마 제보가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피해를 당했거나 저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탐문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추가 범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 피해자를 걱정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이 앞서서 경찰이
이 사람 좀 타인의 물건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지숙 기자.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집안 곳곳에서 또 추가적으로 혈흔이 발견이 됐어요. 맞습니다. 피의자 거주지 소파, 신발, 벽과 천장, 또 캠핑용 손수레 등 집안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오래된 것 같은 핏자국이 묻은 여행용 가방이 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이 남성은 이 두 사람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묻은 피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추가 범행은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경찰은 이 피들이 반려동물의 피일 수도 있고 제3자의 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국과수에 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국과수 결과가 나오면 실제 뭐 또 다른 이 사람의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가 또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효종섭 위원님, 지금 계속 뭐 까면 깔수록 양파도 아니고 정말 무서운 이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세상에 공개가 된 거는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한 현재 여자친구의 신고로 이루어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 남성, 이기영, 지금 뭐 나중에 무기징역을 받지 않는 이상 나중에 나오면 현 여자친구 신고자도 위험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일단 뭐 현 상황에서도 이기영의 주변 인물들로부터 위해를 당할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경찰이 빠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이런 보호 조치를 취했는데 이와 관련된 안전 조치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이 끔찍한 깜짝 놀랄 상황에서 바른 판단을 한 거죠. 그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범죄가 드러났지. 만약에 또 신고를 안 했으면 제3의 피해자, 어쩌면 이 신고한 여자친구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인물이 아니었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찰이 어쨌든 이 신고자를 철저하게 좀 보호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고자 보호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좀 경찰이 좀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재묵 기자, 이 전 동건요, 내가 살해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시신은 찾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수색 작업에는 어려움이 좀 계속 더해지는 중입니다. 네. 이 수색 지역 일대로 이 유실질의 위험이 있다는 통보를 군으로부터 받은 상태인데요. 네. 그 때문에 이 수색팀이 육상 수색을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공중 수색과 이 수중 수색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초에도 이 시신을 유기한 시점과 이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던 차인데 이 수색에는 계속해서 좀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수색으로 이 전 동거녀의 시신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이수아 기자 준비했네요. 네, 이 중식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해외 경찰서가 국내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이 제목은 중식당 중대 발표 오는 31일에 모두 공개입니다. 중국 비밀 경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강남의 중식당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제 가게 외부 전관판을 통해서 부패 기업이 돈으로 이 여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그리고 식당 종업원들 과 가족이 모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경찰 보호를 요청한다라면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2시 반에 실제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저희 영상 준비돼 있을까요? 在秘密警察事件之前，东方明珠还是一个正常营业经营的场所。事件出现之后，就成了众矢之的，请不要给我们无端的压力和打扰，及我们认为不合理的要求。我听到一个说法，说我会在说明会之前被带走，我不能判断真假。 也不知道是谁在刻意传递什么信号，但我相信真相一定会大白。假如31日，
네, 왕해군이라고 본인의 실명을 공개했고요. 이걸 언론에서 써도 된다라고 오.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 모든 사건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모든 언론사가 입을 맞춰서 선량한 본인을 음해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기자회견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뒤인 오는 31일에 네. 이 제한된 100명의 취재진 앞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 네. 그리고 이 100명의 취재진에게는 인당 입장료를 3만 원씩 받겠다. 입장료요? 예, 입장료를 3만 원씩 받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 식당이 오는 31일에 같은 날 폐업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사실 31일이 아니라 오늘 그 얘기를 해줄 줄 알고 저희 취재진은 지금 2시 반부터 가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냥 요지는 모든 언론사가 지금 담합을 해서 나를 음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세한 진실은 31일 날 얘기를 할 건데 입장료를 인당 3만 원씩 내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인 겁니다. 소종섭 위원님. 네. 사실 이런 예고 기자회견의 예고 기자회견인 건데 좀 이런 기자회견은 사실 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31일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아마 그날 3만 원씩 입장료 내면은 뭐 짜장면이라도 그 오는 기자들한테 하나씩 대접을 하는 건가요? 이 실체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죠. 네.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고 저는 뭐 의혹이 제기될 만한 충분한 그 나름의 의혹 제기의 근거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2017년부터 영업을 해서 굉장히 적자가 굉장히 큰데도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고 또 거기를 르포로 한 기사 보도 자료를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시진핑 주석 관련된 그런 서적이라든지 관련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전시가 돼 있고 종업원들도 뭐 한국어도 잘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31일 날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어떤 말 그대로 해명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30일 날 대체 무슨 해명을 할지도 저희가 좀 꼼꼼히 좀 취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금 식당이 비밀 경찰 어떤 기지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가 조금 전에 본 이 식당 주인이죠. 이 왕 씨. 왕 씨 이력 때문도 있긴 해요. 강재묵 기자. 그렇습니다. 이 왕 씨 식당 대표이면서 이 동시에 이 제한 중국인 단체의 임원이기도 한 건데요. 네. 이 중국 교민을 대상으로 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해외 중국 서비스 센터 이 OCSC라는 단체의 주임도 맡고 있습니다. 네. 이 OCSC라는 이 센터가 이 중국의 비밀 경찰서로 이어지는 통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혹이 더 불거진 건데요. 네. 또 중국이 정부 쪽 이 관영 매체와의 뭐 연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전해지고만 있게 해서 이렇게 네. 정부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는지 등의 의혹은 계속해서 좀 더해지는 중입니다. 이 OCSC 센터의 전임자의 이력도 좀 수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한국 지점을 세운 창립자가 한모 씨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공식 주치의였다. 그리고 한중 수교에 굉장히 공적이 커서 93년에 화교 최초로 뭐 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 중국 교민사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창립한 단체를 지금 왕 씨가 이어받았다. 이 부분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 이 OCSC 말도 어렵습니다. 이 센터가 지금 보면 중국 본토의 뭐 공식 대사관처럼 지금 활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지금 그런 의혹도 있어요. 네, 이 중국 국무원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의외의 정보가 발견된 건데요. 네. 이 중국 화교 네트워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교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서 운영되는 일종의 정부 공식 정보 홈페이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 해외 서비스 센터의 관할 구역이 대사관이다. 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사관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겠네요. 일단 대사관은 이 교민 단체들과는 행사를 같이 주최하는 일이 있어도 이 센터 운영과 본인들은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대사관은 우리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곳곳에서 약간 좀 수상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일단 이 중식당 대표가 내일 모레죠. 이 31일 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 만큼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도 저희가 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